5번은 절연 계급과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죠? 여기는 시험에 나온 거는 어떻게 나왔냐? 이번에 나왔는데, 뭐, 절연 협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레기하고 절연 협조 같이 가잖아요. 이번에도 피레기도 나왔고, 절연 협조도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맥락적으로 같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가 이 절연 협조에 대해서 낼 거야. 그러면 절연 협조에 대해서 내고, 절연 협조에 얘기를 하려면 또 피레기도 얘기해야 되니까 또 피레기도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절연 협조에 대해서도 제가 이게 찍어놓은 게, 작년에 찍어놓은 게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설명하고 절연 협조 시 검토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이제 20년 대비 이렇게 제가 해놨었고요. 그리고 이 VT 곡선도 20년 대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절연 계급을 알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알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떠한 변압기에는 전기기기 모든 전기기에는 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변압기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변압기의 절연 강도를 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변압기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우리가 22.9kV 또는 22kV면은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150kV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54kV 계통에서는 750kV 이게 이제 전절연을 했을 때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다라는 거죠. 이 전압을 걸어가지고 변압기가 터지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거고, 이 전압을 걸었는데 이게 상용 주파수의 전압을 22kV짜리 상용 주파의 전압을 150kV 걸면은 터지죠. 어떻게 안 터지겠습니까? 그죠? 이 전압에 대한 기준은 상용 주파가 아니라 뭐다? 어떠한 서지 파형을 가하는 거다. 이 서지 파형을 여기 150kV를 걸 것인지 750kV를 걸 것인지 계통에 따라서, 그죠? 이게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의 정의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설명을 하려면 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 표준 파형, 표준 서지 파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파형에 이 전압을 가했을 때 견디는 것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잡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연 계급은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연 계급이라는 게 계통의 공칭 전압에다가 절연을 나타내는 이 150kV, 750kV를 나타내는 어떤 수치적인 계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2kV에서는 절연 계급이 20이다. 154kV에서는 절연 계급이 140이다. 이건 일반적으로 공칭 전압에, 이게 공칭이잖아요. 네. 공칭 전압에 곱하기 나누기 1.1이죠. 곱하기 1.1분의 1 해가지고 절연 계급의 수치를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이게 절연 계급의 정의 아닙니까? 그리고 절연 계급은 왜 나타내는 것이냐?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나타내기 위한 계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거를 어떤 이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절연 계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연 계급은 절연 계급 20A도 있고 20B도 있고, 그래서 전절은 저감 절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A도 있고 B도 있는데 B는 저감 절연에 대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감 절연 하려고 하면 얘보다 낮춘 650kV를 저감 절연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절연 계급을 알면 절연 계급 곱하기 절연 계급 140kV 곱하기 5 플러스 50이다라는 걸 하면 이거 뭐가 정해지는 겁니까? 빌값의 어떤 수치를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써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쫙 10점짜리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연 계급이란 절연 강도를 나타내는 기준 계급을 말한다. 그 절연 계급을 나타내는 어떤 수치적인 전압의 표현은 기준 전압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기준 전압이다라는 거고, 기준 전압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공칭 전압을 1.1로 나누는 값으로 한다. 근데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 정도로 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22kV에서는 20 AB, 150kV에서는 140 AB. 요거 1.1로 나누면 이 정도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다라는 거는 어떤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해가지고 이 내격 전압이 가해졌을 때 이 견딜 수 있는 내전압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선로의 공칭 전압에 따라서 절연 계급이 정해지고 20이냐, 140냐 이렇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내 임펄스 내전압 시험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임펄스 시험 파형에 대해서 그 파형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절연 계급을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의 어떤 값은 절연 계급 곱하기 5 플러스 50kV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 어디에서? 20호 이상의 비유효 접지기에서 22kV라는 비유효 접지기가 있다면 154kV라는 비유효 접지기가 있다면 이렇게 20하고 140으로 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150, 750kV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효 접지 계통을 사용하죠, 사실. 유효 접지 계통에서는 얘보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낮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낮춰가지고 쓰면 된다.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절연 협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고, 근데 표준 파형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표준 파형을 그리고 표준 전압 파형을 쏘는 거잖아요. BIL이다라고 하면 그 전압 파형의 어떤 파미장과 파두장과 파미장의 크기, 길이, 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1.2 마이크로세크에 50 마이크로세크의 파두장과 파미장의 파형으로 가한다. 근데 이런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지 된다라고 했고, 그때 이 피크치의 크기가 몇 킬로볼트냐를 나타내는 것이 이 빌 값을 나타내는 거고, 표준 파형에서. 그다음에 표준 파형의 전압의 크기는 우리가 그린다면은 30% 지점의 어떤 점, 90% 있는 어떤 점을 있는 직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교약 0점에서부터 여기 최고점으로 만나는 이 피크를 만나는 그때까지 시간, 요 접선이 만나는 시간 해가지고 이거를 T1이다라고 하고 파두장이다라고 했죠. 근데 파미장은 감쇄하는데 50%까지 감쇄할 때까지의 어떤 시간, 교약 원점에서부터 이게 T2라고 해가지고 그게 T1이 1.2 마이크로세크, T2가 50 마이크로세크인 파형이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주시면 10점짜리로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전기 설비의 영상무 고주파와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 지금 이제 고주파하고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도 뭔가 그림을 하나 그린다고 하면은 고주파 발생원이 있는 거죠. 고주파 발생원을 우리가 그려야지 되고, 고주파 발생원. 우리 UPS, 인버터, 그 다음에 뭐 VVVF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콘덴서가 있다면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여기 고주파가, 고주파를 어떻게 그릴까요? 뭐 이러한 고주파가 있으면, 아무튼 고주파가 함유가 되어 있으면 이 고주파 전류가 흘러나와가지고, 얘네는 흘러나와가지고 계통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변압기에도 영향 미쳐, 발전기에도 영향을 미쳐, 간선에도 영향을 미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공부해야지 된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콘덴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에 대한 대책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기 잘라놓은 게 뒤로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게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잘라놓은 거예요. 제가 웬만하게 담을 수 있으면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텐데, 이렇게 잘라놓은 거는 그냥 뒤로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요것만 보신다면. 자, 여기에서 20년 대비에는 있네요. 얘도 다행히. 여기에는 근데 제대로는 못 찍은 것 같네요. 고주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동 필드와 능동 필드를 비교하여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제가 이게 20년 대비로 찍어놓은 거고요. 이번에는 영상무 고주파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공부를 할 때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간선에 미치는 영향,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 발전기에 미치는 영향, 계전기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이 나온 거예요. 자,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우리 뭐 기본 교재에 영상무 고주파 기계에 미치는 영향 쪽에서 내가 이제 따온 거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 자, 우선 고주파가 있으면 그냥 생각만 해도 콘덴서로 전류가 이 고주파 전류가 흘러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고주파 전류가 발생을 하면 사실 고주파 전압을 일으키고요, 그죠? 계통의 임피던스의 크기만큼, 고주파 전류의 크기만큼, 고주파 전압이 뜬다라고 하면 걔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임피던스가 작은 곳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콘덴서는 XC잖아요, 임피던스가 2파이 FC 분의 1이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파형이 여기 계통에 걸려 있으면 이 XC 값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XC 값이 작아지네요. 임피던스가 작아지네요. 그죠?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여기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되네.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과열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죠? 유입 전류가 커지고 여기에 열적인 과열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렬 리액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직렬 리액터의 XL 값은 자꾸 올라가요. XC 값은 자꾸 커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 자체가 XC X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반대로 해도 되죠. XL XC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자꾸 커지고 이게 자꾸 작아지니까, 원래 이게 XC가 컸는데 쫙 작아지니까 합성 임피던스도 작아져요. 전류가 또 많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 그리고 L과 C가, 직렬 리액터와 C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압이 가해지면 여기 L에 걸리는 전압하고 C에 걸리는 전압이 각각 다른데 분압이 되는데, 이게 100V가 가해져 있을 때 콘덴서가, 직렬 리액터에 6V가 걸린다면 콘덴서에는 마이너스 106V가 걸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직렬 리액터에 걸리는 만큼 콘덴서의 전압이 작게 걸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성분이 서로 반대 성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직렬 리액터를 닮으로 인해서 직렬 리액터, 여기 고저파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오고요. 고저파일 때 고저파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오고, 직렬 리액턴스의 임피던스 값은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얘가 여기 10V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전류와 고저파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오면 임피던스가 커져서 20V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콘덴서의 전압은 마이너스 120V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덴서 단자에 과전압이 생긴다라는 거죠. 고저파 전류가 흘러 들어오고 했을 때.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렸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영향에 대해서만 쓰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영향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과열이 생기겠네, 단자 전압이 상승하겠네,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쓰면 되고, 그럼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 대책은 영향 중에 하나 또 중에서 계통의 임피던스하고 콘덴서 임피던스가 병렬 공진이 되면 또 이상 확대가 생긴다 그러죠. 고저파 전류 이상 확대 생기는 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면은 또 대책이 직렬 리액터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게 대책인 거고, 직렬 리액터를 통해서 이 고저파 전류에 대해서 얘가 용량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유도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유도성이 되면은 개통하고 공진이 일어날 일은 사라지는 겁니다. 용량성일 때 개통의 리액턴스하고 이게 공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직렬 리액터를 닮으로, 아까는 좀 이게 전압도 더 높아지고 그랬는데, 직렬 리액터를 닮으로 인해서 개통하고의 병렬 공진의 위험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직렬 리액터가 이제 대책이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써주시면 됩니다. 영향만 물었으니까 영상만 써줘도 되고, 대책을 간단하게 내가 써주고 싶다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 직렬 리액터의 얘기만 간략하게 해주면 되죠. 여기에서 대책에다가 고저파를 발생 원에 대해서 없애고 필터를 설치하고 이런 주구줄줄 써주면 안 돼요. 써줄 수도 없고, 시간상 10점짜리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묻는 문제, 미치는 영향, 공진이 발생 시 고저파가 이상 확대될 수가 있다. 여기서 공진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거고, 공진은 두 가지 공진이 있죠. 직렬 공진도 있고 병렬 공진도 있고, 병렬 공진은 개통의 이상 고저파 전류가 개통과 콘덴서로 이상 파급을 일으키는 거고, 직렬 공진은 여기에 L과 C가 직렬 공진 되는 거니까 고저파 전류가 일로 다 흘러 들어와서 콘덴서 회로가 과열이 되는 게 문제인 거고, 자, 그래서 콘덴서 회로 임피던스가 감소된다라고 했죠. 공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XC 값은 점점 작아지고 고저파에 대해서, XL 값은 고저파에 대해서 점점 커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콘덴서 회로의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전류가 많이 유입이 될 거다. 그 전류는 기본파 전류에다가 그러니까 고저파에 대한 전류의 값이 실효값으로 다 들어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열이 날 거죠. 열이 나니까 콘덴서 단자 전압이 열이 나니까 콘덴서 열이 나니까 손실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열화가 콘덴서가 열화가 되는 게 문제겠죠. 수명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콘덴서의 단자 전압도 전류가 유입이 되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의 실효 용량도 증가해요. 임피던스 작아지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오고, 그럼 용량이 더 증가하는 거죠. 실효적인 용량이. 그러면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이런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 정리된 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고저파가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 대책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려고 제가 쓴 건데, 여기 고저파 전류는
이렇게 분류돼서 개통하고 콘덴서로 분류돼서 흘러 들어가야지 들어간다는 수식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개통과 병렬 운전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거, 콘덴서회로에 직렬 공진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써가지고 콘덴서 쪽으로 전류가 유입이 되는데 과전류가 유입이 될 때 차단을 한다라든지 그거에 대해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는 뭐 135%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 직렬 리액터는 120%까지 견딜 수 있다. 그 전에 차단을 하는 회로를 갖는다. 아니면 그 전류치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책을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직렬 리액터를 부착을 해야죠. 직렬 리액터를 부착을 한다는 것은 항상 여기가 유도성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의 직렬 리액터를 설치를 해요? 6%의 직렬 리액터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몇 조파 이상에서 항상 유도성이 되는 겁니까? 5조파 이상에서 항상 유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 7, 9, 11 조파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유도성이 되는 거예요. 고조파 전류가 흘러 들어오기는 합니다. 들어오기는 하는데 개통하고 병렬 공진이 일어날 경우는 우리가 방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호용 보폭 전압과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호용 보폭 전압은 이제 그림만 착 떠오르고 수식만 착 떠오르면 이거 잘 설명할 수 있죠. 자, 호용 보폭 전압은 한동안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몇 문제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2개나 찍어놨어요. 그래서 허용 접촉 전압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제가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 그 다음에 심실세동 전류에 대해서 설명해라라는 거를 제가 해놨죠. 허용 보폭 전압과 허용 접촉 전압에는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심실세동 전류에 대한 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요 심실세동 전류가 몸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는 전압이 허용 접촉 전압과 허용 보폭 전압이니까 접촉했을 때하고 보폭에 따른 전압, 이 흘러 들어오는 우리 감전 전류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잘 맞췄네요, 그죠? 제가 하면서도 참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랑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잘 맞아요. 그래서 자꾸 이 자랑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니까 다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시험이 한 6주 정도 남았나요? 7주 정도? 7주 정도, 한 8주, 7, 8주 정도 남았을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겁니다. 2달 정도 남은 거니까. 그거 시험까지 제가 안 지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나온 거, 그 전에 올해 1회차에는 주황색으로 나온 거 이렇게 해서 안 지우고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나타내 볼 거고 이제 7월 시험이 끝나면 제가 요거를 다 분산해가지고 21년 대비를 만들 겁니다. 그럼 그때 이건 허용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이제 이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서 뭐 IEEE 80에 대한 게 안 나왔으면 그쪽 부분이 이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년을 한번 이제 맞이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맞출 수 없어요.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추는 거고 그냥 나름대로 확률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그게 어쩌다 보니까 소가 뒷걸음치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한번 나타내 보여드리는 겁니다. 괜히 이런 얘기하면은 학원 홍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꾸 신기 제 기도는 많이 해요. 그래서 제 능력은 없는데 뭔가 이 신의 능력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장은 못하지만 자, 보폭전압의 개념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보폭전압은 뭔가 이 지락전류가 생겼을 때 접지가 되어 있는 쪽으로 지락전류가 흐를 텐데 그 접지극을 중심으로 해서 전위가 확 상승해가지고 멀어짐으로 인해서 전위가 낮아지는 이게 전위 상승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대지에, 그죠? 이렇게 생기는데 내가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그 접지점, 그리고 노출 도전성부, 아까 개통의 도전성부 이런 걸 만지고 있어요. 만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지에 있는 이 전위 상승 곡선 안에 내 몸이 있다. 그러면 요 사이는 무슨 전압이에요?
요 사이는 접촉전압이죠. 접촉전압. 내가 접촉을 하고 있는 지점의 전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땅의 전위는 조금 낮은 곳에 접촉이 되어 있으니까 접촉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폭전압은 뭐냐? 보폭전압은 여기 최고로 상승한 부분보다는 그 주변에 서 있을 때, 그 주변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양 다리 1m 간에 다리를 벌리고 있을 때 발생하는 요 전위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폭전압이라는 거죠. 여기 접촉전압 잘못 표현했네요. 그죠? 접촉전압은 어떤 전압이에요? 여기하고 여기의 전압이 접촉전압이죠. 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인 거고, 보폭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의 거리인 거고, 보폭전압의 전위는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차, 여기 두 번째, 요게 보폭전압이죠. 보폭전압. 근데 허용하는 보폭전압을 네가 수식을 쓸 수 있느냐, 아느냐. 허용하는 한 개의 보폭전압은 뭐예요? 이 전압이 걸렸는데 여기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그러면 인체의 저항과 여기 발의 저항이 있겠죠. 이게 발바닥하고 대지하고 맞는 저항, 이 두 가지의 저항이 여기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허용 한도의 전류가 흐르면 된다. 감전 전류가 흘러야지 감전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루트 t의 11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지엘과 코펜이 이 실험식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이건 루트 t의 116은 뭡니까? 달지엘입니까? 코펜입니까? 달지엘. 그죠? 달지엘이 50kg인 사람인 경우에 루트 t의 116 만큼, 이 미리암페어만큼의 미리암페어 이만큼의 견딜 수 있다. 요거보다 많이 흐르면 심실세동이 돼서 죽을 수가 있고, 요거보다 작게 흐르면 그냥 살 수 있다. 이런 한계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 한계 전류치만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전압이 되는 거죠. 여기 인체 저항이 있고, 인체 저항 RB라는 게 있고, 여기에 흐르는 어떤 전류치 자체가 이 허용되는 전류보다 낮으면, 그 정도의 전압이면 안전전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허용 보폭 전압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표면상에 대지 전위가 상승할 텐데 두 점의 전위차, 보통 1m, 즉 어떤 사람의 보폭, 다리 1m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를 얘기한다. IEEE의 정의에 의하면 보폭 전압은 접지 전극 부근 대지면의 두 점 간의 거리의 전위차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 정의에 대한 그림이고, 또 수식도 저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보폭 전압의 그럼 계산식은 얼마냐? 자, 보폭 전압의, 그러니까 허용 보폭 전압의 전압입니다. 허용 보폭 전압이라는 것이 이게 인체에 흘릴 수 있는 한계 전류에다가 우리 그때 상황의 저항을 곱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체 저항을 1000ohm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 발의 저항이 있다. 이 아래 저항, RF가 있는데 발의 저항이 있는데 얘를 3CS 로 S라는 걸로 두고 두 발 아니냐, 두 발을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해서 6CS 로 S가 된다라고 했죠. 거기에 우리 허용하는 전류의 크기 해가지고 허용 보폭 전압이 나온 겁니다. 이 식에 대해서 쓰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문제니까 요만큼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하고. 그러면은 보폭 전압의 정의 제대로 내려준 거고요. 허용 보폭 전압의 크기, 계산 방법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무에서 그럼 허용 보폭 전압은 왜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접지 설계를 했는데, 접지극을 묻어가지고 접지 설계를 했는데 유입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전위가 샥 상승하고 하강하고 다시 상승하고, 여기 접지극 쪽이니까 이러한 뭡니까? 이 GPR이 생기더라. 그라운드 포텐셜 범위에 어떤 GPR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이 GPR 안에서 사람이 서 있을 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이의 전위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좀 검토를 해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허용 보폭 전압에 대해서 계산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접지 설계를 했을 때 나오는 이 GPR에 대한 이 선을 전압의 차이를 검토를 해가지고 1m 사이에 전위차가 허용 보폭 전압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실제로 나온 것이 최대 예상 보폭 전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사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면은 그때 나타난 전압이 허용 보폭 전압보다 낮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거죠. 근데 얘보다 높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대책을 세우려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기울기를 낮추면 돼요. 기울기를 낮추려면 접지극을 더 박아요.
또 박으면 이렇게 낮아질 테니까. 그럼 이렇게 약간 평준화가 될 테니까 기울기가. 그러면은 이 전이 경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매설되는 접지극을 깊이 묻어요. 깊이 묻으면 대지 전이 상승이 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상승이 더 줄어듭니다. 여기에서부터 상승이 이렇게 쭉쭉쭉 생길 텐데 표면으로 미치는 영향이 또 줄어드니까 또 깊이 묻으면 깊이 묻을수록 보폭전압이 예상 보폭전압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식입니다. 아무튼 예상 보폭전압이 허용 보폭전압보다 더 작아야 된다. 예상 보폭전압이 접지 설계를 해놓고 나온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예상 보폭전압이 허용 보폭전압보다 작으면 이거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설계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허용 보폭전압과 허용 접촉전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나온 거는 허용 보폭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8번 표피효과, 근접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잘 알고 계시죠? 자, 표피효과, 근접효과는 우리가 도체 저항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또 전압 강화에서 도체 저항을 나타내는 0.0178 그죠?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봤네요, 이번에. 자, 이게 표피효과, 근접효과는 도체 저항이 상승을 한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 언제는 상승을 안 하는데 도체 저항 R은 로 A분의 L인데 자, 이거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여기 저항이 상승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직류가 흐를 때는 상승하지 않는데 교류가 흐를 때는 이 저항이 상승을 하더라. 뭐가 차이가 나더라? 단면적이 이거 그냥 똑같은데 유효 단면적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게 표피효과하고 근접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교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어디로 흐르려고 한다? 표피 쪽으로 많이 흐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굵으면 굵을수록 가운데로는 잘 통하지 않고 표피 쪽으로만 가려고 한다. 이게 표피효과잖아요. 그거 알면 그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 이 표피효과는 어째 도체의 어떤 도전율과 도체의 투자율의 어떤 반비례하는 어떤 개념, 그죠? 이거에 대해서 또 식도 내가 알 수 있으면 써주면 되는 거고. 그 근접효과는 뭐예요? 근접효과는 두 도체가 있는데 다른 근접되어 있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내가 여기 세교를 하더라. 세교를 하니까 여기에 역기전력이 발생을 해요. 여기 역기전력을 발생하는데 내가 흐르려고 하는 쪽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흐르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발생하면 이쪽으로 맡으려고 이쪽 바깥쪽으로만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바깥쪽으로 전류가 잘 흐르려고 한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얘도 반대 방향으로 만든 전류가 자속을 가지고 얘를 역기전력이 생길 텐데 여기 세교가 해가지고 역기전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기전력의 방향이 내가 흘러가려는 방향으로 자꾸 막 밀어줘. 그러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잘 흐르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끝으로 잘 흐르냐 안쪽으로 잘 흐르냐 이걸 나타내는 것이 근접효과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 표피효과 단 정의에 대해서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표피효과가 생기면 여기 유효 단면적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 표피효과가 생기는 원인은 여기에 자속이 가운데 쪽에 더 많은 자속이 세교된다. 자기 전류에 의해서 많은 자속이 세교를 해가지고 여기에 역기전력 때문에 dt분의 d파이 때문에 역기전력이 생기고 전류가 못 흐르게끔 하는 힘이 자꾸 일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피로만 흐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표피 쪽에가 그게 영향이 적으니까. 그리고 전류 침투 깊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피 효과가 커지는 것인데 그 식은 이렇게 나타내는 식이 있다. 그래서 이 주파수와 그리고 투자율과 재료의 저기 도체 이거 구리면 구리, 알루미늄 그거의 투자율과 그거의 도전율에 반비례하는 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반비례하는 식이 있으니까 투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 침투 깊이는 어떻게 돼요? 전류 침투 깊이는 작아지네요. 그죠? 전류 침투 깊이가 작아진다라는 것은 겉에서부터 침투 깊이가 작아진다라는 것은 표피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다? 더 커지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자, 그다음 근접 효과. 근접 효과는 정의를 내려주면 되죠. 옆에 근접해서 평행 배치되어 있는 전류가
흘렀을 때 그 미치는 자속에 의해서 내 가까운 데 있는 방향이 전류가 그쪽에 역기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역기전력이 생겨서 역기전력이 여기 생기는데 그게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생기기도 하고 못 흐르는 방향으로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근데 생기는 게 역기전력이에요. 이쪽에. 그러니까 전류가 못 흐르게끔 하는 거죠. 전류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못 흐르겠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근데 이게 내가 흐르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게 의한 자속이 나를 끊습니다. 그럼 여기 역기전력이 생겨요. 생기는데 그 역기전력이 공교롭게도 내가 흘러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흘러가겠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으로 반대로 더 잘 흘러가는 상황이 생긴다. 반대 방향일 때는. 동일한 방향일 때는 바깥쪽으로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더 잘 흐른다. 이게 근접 효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평행 왕복 도선의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전자력은 이렇게 동일한 평행한 곳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크기만큼 여기 전자력이 생기잖아요. 서로 당기는 힘 또는 미는 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건 간략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접 효과란이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 문제의 근본 자체가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유효 단면적이 얼만큼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전자력에 대해서 부각시키기보다는 얘는 그냥 간략하게만 써주고요. 이 근접 효과에 대한 그림, 표피 효과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수식, 그 다음에 이 유효 단면적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래서 저항이 증가한다라는 거. 언제? 교류일 때. 그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점수가 나오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제 이 항목에 대해서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가 점수가 고득점이냐 아니냐를 많이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제대로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을 했느냐, 그 항목을 빠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겁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이 말만 나오면 사실 저는 싫어하는데 에서 정하는 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래요. 간선에 사용하는 허용전류 설명하랍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허용전류에 대한 게 얼마나 나와 있지? 제가 머릿속에 상당히 복잡해졌는데 이거는 그냥 IC 60364에 있는 기준이 또 우리 기술 기준으로 다 들어가니까 허용전류에 대한 거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IC 60364에서 얘기하는 그 도체 재질, 이건 기본 원리죠. 판단 기준이네.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본 원리였어요. 도체 재질, 구리냐 알루미늄에 따라서 허용 전류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허용 전류는 저항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I자승 R만큼 항상 열이 나는 거고, 이 열에 의해서 도체가 견디느냐, 특히 도체보다는 절연체가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그거를 허용 전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열이 나는데 열이 이렇게 샥 나는데 I자승 R만큼 얼만큼 방열이 잘 되느냐, 이거 지금 피레기에 뭐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제가 열폭주에 대해서 그린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똑같이 설명하셔도 돼요. 열이 나는데 얼만큼 식느냐 못 식느냐, 그래서 많이 식혀주면은 전류를 계속 흘려도 되는 거예요. 그 허용전류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 최대점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여기 발생하는 이렇게 방출하는 열보다 발생하는 열이 더 큰 전류가 흘러주면은 열이 축적돼가지고 과열이 될 거니까 더 이상 전류를 못 흘리는 겁니다. 그게 허용전류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IC6036에 나오는 이 방열에 대한 조건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게 어떠한 공사 방법을 선택을 할 건지, 그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온도를 얼만큼 허용을 할 건지는 이 절연체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큼 많은 회로를 같이 보낼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내는 거고, 주변의 온도가, 주위 온도가 높냐 낮냐, 이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나타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허용전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간선으로부터 분께하는 전로에서의 과전류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 우리 지지난 시간에 또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기본반에서. 자, 지지난 시간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떠한 간선에서 분기해가지고 여기 부하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 과전류 차단기를 어떻게 생략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8m 이내에 3m 이하의 8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느 구간에 그냥 설치해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고요. 근데 이거 제가
설명할 때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간선이 있고 간선에서 분기하는 게 있다. 이게 내성 규정이 다른 규정이 하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묻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답안을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살짝 보여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표현을 답안을 제가 그렇게 달았습니다. 볼게요. 우선 허용전류란 정의를 한번 내려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쓰지 마시고 제가 아까 그렸던 도체 저항 아래 전류 I가 흐르면 I자생할 만큼 항상 열이 난다. 이 열을 온도가 지정된 수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지정된 수치는 뭐예요? 이거 비닐전원 전선이면 몇 도? 70도. XLP이면 몇 도? 90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이 허용 온도 안에서 흘릴 수 있는 전류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축축축 해주시면 금방금방 페이지도 채워지고 채점자가 그냥 딱 보면 제대로 된 개념을 아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우리 점수를 금방금방 많이 줄 겁니다. 딱 보자마자 점수가 착 나와요. 머릿속에. 이미 채점자는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이 정도 답안이면 6점, 이 정도 답안이면 5점, 이 정도 답안이면 4점, 이 정도 답안이면 7점, 8점 이렇게 샥 정해놨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것보다 더 설명을 잘했어요. 그러면은 또 남들보다 더 잘했어요. 그럼 점수가 훅 올라가겠죠. 이 작성자는 적어도 9점은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적인 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체 허용온도 얘기했고 여기 정의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IC60364에 나오는 어떤 도체가 있다. 그리고 어떤 절연체가 있다. 절연체가 XLP이다. 또는 PVC다.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얘가 70도다. 이거 90도까지 다 가는 거고. 도체가 지금 얘가 뭐 10스퀘어다. 10mm 제곱이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허용 전류라는 걸 구해놨거든요. 이 발열과 방열의 관계를 가지고 허용 전류를 정해놨는데 그 허용 전류를 정하는 어떤 개념식이에요. 개념식. 이 허용 전류는 뭡니까? 케이블의 일단 S 단면적에 따라서 당연히 허용 전류가 커지겠죠, 그죠? 근데 A하고 M이라는 지수는 어떤 설치 방법에 따른 계수 A, 설치 방법에 따른 지수 M 해가지고 이게 도체가 굵어지더라도 이 설치 방법에 따라서 방열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이 허용 전류가 서로 다른 조금 낮아지는 것도 있고 많이 낮아지는 것도 있고 서로 다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공사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허용 전류가 이 수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허용 전류 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허용 전류 표, 그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10가지 공사 방법에 따라서 허용 전류를 표를 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 다음에 그 표에는 뭡니까? 주변 온도는 30도 기준이다. 그 다음에 이게 선로가 한 개 회로가 갈 때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이거 벗어나면은 주변 온도가 더 높으면은 보정계수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더 높으면은 허용전류가 낮게끔, 주변 온도가 30도가 낮으면은 허용전류가 높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복수회로 한 개 회로가 기준이었는데 2개 회로, 3개 회로, 4개 회로 갈 때는 점점점 열이 주변에서 많이 영향을 미칠 때니까 잘 식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허용전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허용전류 개념이고, 그 다음 과전류 차단기 생략 조건은 제가 내성규정 1470에 있는 걸로 봤어요. 내성규정 35 몇인가? 거기에는 분기회로의 과전류 차단기에 대한 그 내용이 또 거기에도 있거든요. 내용이 근데 살짝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선이다라고 해서 내성규정의 1470에 있는 내용으로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내용 한번 읽어보죠. 뭐 여기 1, 2, 3, 4만 가는 간선이 굵은 간선에 직접 접촉되어 있는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대요. 자, 간선의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분기를 할 겁니다. 분기를 해서 갈 건데 간선이 가는 간선, 이게 가는 간선이 분기할 거니까 가는 간선이 굵은 간선이에요. 굵은 간선입니다. 굵은 간선에 직접 접촉되어 있는 과전류 차단기로 요거죠. 직접 접촉되어 있는 과전류 차단기로 가는 간선이 어떻게 되는 경우? 보호가 되는 경우 여기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뭐 당연히 원리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 차단기, 간선의 차단기로 분기선의 선로까지 다 보호가 된대요. 그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가는 간선의 허용 전류와 굵은 간선에 직접 접촉되어 있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의 55% 이상일 거예요. 과전류 차단기가 예를 들어서 100A짜리 과전류 차단기였다. 그러면 여기에 허용 전류가, 여기 굵기에 따른 허용 전류가 있는데, 이 허용 전류가 이 100A 곱하기 55%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허용 전류가 더 클 경우, IW2라고 한번 해볼게요. IW2가 이 100A의 55%보다 얘가 더 클 경우에는 또 그때는 과전류 차단기를 어느 정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또 길이 8m 이하. 이제 길이가 좀 정해졌네요. 길이가 8m 이하의 어떤 간선인데, 가는 간선인데, 이런 8m 이하일 때는 여기 메인 간선의 차단기의 전류 100A 곱하기 0.33, 33%, 요거보다 요 8m 이내에 있는 허용 전류, 간선의 허용 전류, RW2가 얘가보다 더 커. 그래도 여기에 과전류 차단기 또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길이 3m 이하의 가는 간선이다. 3m 이하의 가는 간선인데, 3m 이하의 간선인데, 이 간선의 부하측에 다른 간선을 접촉하지, 3m 이하면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를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또 분기되지 않는 경우. 요게 이제 간선에서의 어떤 이 과전류 차단기 생략 조건이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대로, 실무에서는 이대로 합니까? 안 하죠. 우리 실무에서는 다 차단기 달아야지. 차단기 다는 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성 규정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이 그림도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해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 앞에 글에 있는 1, 2, 3, 4, 1, 2, 3, 4번에 대한 것만 쫙 정리를 해두면 작성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런 거 암기하는 거는 싫어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싫어요. 이거는 나중에 책 보고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해서 실무에 적용하느냐, 이런 게 문제인 거고,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 55%다 35%다라는 게 그냥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요. 일부러 막 암기하고 이런 건 싫어합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요. 꼭 자주 내는 거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IC 60364에도 차단 보호 계정기 차단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같아요. 전원 측의 차단기로 분기선의 가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전원 측의 차단기로 분기선이 가부가 되고 있는 경우, 이거 차단기 생략해도 된다.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내성 규정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가부하고 흐를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추가적으로 내가 그냥 아는 거를 쓰겠다라고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차단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선. 이건 생략이다라는 것보다는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선. 중성선. 맞죠? 맞죠? 접지선. 접지선이 차단기 겹벽에 설치하면 안 되죠. 3상 4선식, 그 다음에 특히 단상 3선식 이런 곳에 중성선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무실에 사용하는 LED 조명의 색온도에 대해서 설명해라. 색온도 뭐 나 잘 알죠, 그죠? 우리. 자, 이게 다 색온도는 아니고, 자, 이때 잘려 있어요. 무지하게 많아.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다 뭐다? 시각 현상에 대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각 현상이 뭐예요? 색온도도 이번에 나온 게 시각 현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이 보는 거니까 다 수능, 우리 눈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서, 퍼킨즈 효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서 뭐 어떤 색깔이 더 잘 보이느냐. 그 다음에 글레어, 빛이 비치니까, 지금 여기 프로젝트가 비치니까 제가 글레어가 막 생기거든요. 눈부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연색성, 얼만큼 조명하고 자연 조명하고 인공 조명하고 얼만큼 색깔이 똑같이 보이느냐.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거. 이런 또 눈부심, 또 연색성. 이런 것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시각 현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찍었냐.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지금 퍼킨제도, 수능도 나왔고, 퍼킨제도 나왔고, 균제도도 나왔고, 글레어도 나왔고, 연색성도 나왔고, 그리고 눈부심이 나왔고, 이렇게 나오고, 다시 그게 반복돼서 가는데, 내가 눈부심이 나온 지가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됐으니까, 이제, 눈부심이 나올 거다. 이렇게 돼서 제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안 나온 게 연색성이 있으니까 연색성이 나올 거다. 나오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찍어 놓은 건데,
허가 찔렸죠. 세곤도가 나왔어요. 세곤도도 사실 안 나오긴 했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세곤도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쭉 한번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눈부심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나오네요. 그죠? 여기에 나온 게 있었는데 세곤도를 제가 간과를 했네요. 세곤도를 네? 20년 대비 있네. 아, 간과하지 않았네요. 제대로 찍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죠? 간과하지 않는다니까요. 알았지. 그러면 여기 세곤도에 대해서 잘했는데 전 간과했다라고 지금 생각했는데 세곤도에 대해서 제일 밑에 있는 거네요. 그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얘가 가장 높았던 겁니다. 얘보다는. 다시 이제 자랑 모드로 다시 바꿔가지고. 자, 이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다 하는 겁니다. 항상 퍼킨제, 수능, 그 다음에 글레어에 대해서, 연색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곤도에 대해서 항상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인공강원에 뭐에 있다? 분강 분포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게 많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세곤도도 마찬가지. 그럼 세곤도 물어봤으니까 정의해줘야 되겠네요. 세곤도라는 것은 온도로 표현했는데 흑체가 있다. 흑체를 가열을 했더니, 가열하면 파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파장이 나와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파장이. 그 처음에 막 가열을 했더니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는 파장이 나와요. 근데 따뜻해. 쏘이면 뭐죠? 적외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짧은 파장이 나오면 이제 적외선보다 짧은 파장인 색깔을 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적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렇게 가열을 하면 가열을 할수록 점점 더 에너지가 센 파장이 나와요. 에너지가 센 파장은 짧은 파장입니다. 짧은 파장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에서는 적색보다 청색, 보라색 이쪽으로 갈수록 짧은 파장인 거고, 이거보다 더 짧은 파장이 나오면 이제 자외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눈에 보이는 색상 중에서 이 흑체를 가열할 때 온도를 이 색온도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색은 3000K 정도 될 때 온도이기 때문에 적색이라는 건 3000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렇게 청색으로 가면은 8000K 정도의 온도가 될 때 이 청색이 나오니까 청색은 8000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걸 절대 온도로 하지 말고 그냥 색온도니까 그냥 T로 표현을 하자라는 게, 이게 색온도의 정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색온도의 정의를 해놓고 이 몇 K, 3000K 정도면 적색, 그 다음에 5000K 정도면 어떤 백색, 5에서 6000K 정도면 백색,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청색을 띈다. 요 정도의 개념만 알아두고, 우리가 청색인 거를 여기다가 뭐 조명으로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색, 따뜻한 느낌이 나는 적색이나 어떤 이 백색 계통,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명으로 많이 채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색온도의 정의에 대해서 써주시고요. 색온도는 항상 조도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있잖아요. 불쾌하냐 불쾌하지 않느냐, 쾌적하냐, 그 쾌적한 범위, 이렇게 나타내는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뭡니까? 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색온도도 높아야지 쾌적한 범위에 있는 거고, 조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색온도가 낮은 범위에 있어야지 쾌적한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이 그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만 그냥 딸랑 그리고 그냥 막 글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답안지가 되려면 이 그림 그리고요, 옆으로 여기다 표기를 하세요. 여기를 우리 사무실에 조도는 몇 정도가 적합합니까? 아니, 조도는 400 이상, 500, 600. 뭐 사실 높을수록 좋은 건데, 높으면은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손실이 되니까 적당하게 잡아야죠. KSA 3011에서 400, 500, 600. 여기 지금 여러분들 공간 여기 한 600, 700 정도 됩니다. 여기가. 근데 이거보다 살짝 낮아도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지금 창문 다 열어놔도 밝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저도 500이다. 500이면은 색온도를 한 4000 이상 또는 한 5000 정도, 500 이상 됐을 때, 5000 정도 이때 됐을 때 쾌적하다. 여기 사무실에서 조도 500 룩스 이상, 이 적합하고, 이때 색온도는 한 5000K 이상, 5000K 정도, 여기는 이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5000K 정도가 쾌적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요. 또 사무 공간 중에서도 휴게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휴게실 같은 데는 조도 한 200 룩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 룩스 정도가 되는 지점의 조도를 내가 선정했다라고 하면은
세곤도는 한 3000K 정도로 선정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야지 쾌적한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휴게실이다. 혹시 사무실에 있는 휴게 공간이다. 휴게 공간이다라고 하면 조도는 200룩스에 이게 세곤도는 3000K 정도 하면 딱 쾌적한 범위가 된다. 이렇게 샥 끌고 와가지고 여기 휴게 공간, 조도 얼마, 세곤도 얼마, 쾌적한 범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조도와 세곤도의 관계를 써주시면 좋겠죠. 왜? 물어본 게 그냥 세곤도 물어본 게 아니라 사무실에 사용되는 세곤도를 얘기했잖아요. 또 사무실에 사용되는 LED 조명의 세곤도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세곤도와 조도 관계를 설명해서 사무실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LED 조명의 세곤도는 과연 또 뭐가 있느냐. 그 조명의 세곤도가 있잖아요. 조명의 세곤도는 우리가 뭐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좀 헷갈리시긴 할 텐데 이거 혹시 모르더라도 조명의 세곤도는 약 3000K 정도짜리가 나오고 얘는 어떤 적색 계통이 나온다라는 거죠. 할로겐 램프나 어떤 그런 이 백열 전구 램프의 색깔이 나오는 거고 6000K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여기 백색 계통으로 느껴지는 색상이 나온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6000K 정도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쾌적성을 보장을 하는 거고 휴게실에는 약간 따뜻한 계통의 적색이 나와도 좋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LED 조명에도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뭡니까? 이 세곤도가 다른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다가 설치할 때도 세곤도 보고 설치하시면 좋겠죠. 집에 설치할 때는 한 6000K 이런 거 설치하지 마시고요. 한 4500K, 4000K 요 정도로 설치하는 게 이게 뭡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3000K 정도로 살면은 이게 식탁이 음식이 맛있어 보이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곤도가 연관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설명하시오. 기본 계획 설명하려니까 일단 또 모르겠네. 일단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모르겠는 게 많아야지 제가 이 수업이 빨리 끝나는데 아는 게 많아서 지금 수업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설명하셔서 내가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모르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면 되겠지. 그리고 기본 계획을 써주면 되지 라는 거죠. 우리 설계를 할 때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있잖아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전에 하는 게 뭐예요? 기본 계획이잖아요. 기본 계획을 세우고 큰 틀을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본 계획을 그렇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내가 찍어 놓으니까 또 맞힐 수도 있는데 저는 전기 부분의 의무사항, 권장사항 이 부분이 에너지 절약 기준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계획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큰 틀을 잡는 것인데 여기 기본 계획에서는 수변전 설비 어떻게 할 거야? 간선, 동력 설비, 조명 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본 개념만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하면은 어떤 조명을 설치할지, 수배전반은 어떤 수배전반을 설치할지 이런 거 잡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용 합리화를 위한 우리 에너지 절감 지침에 대해서 한번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변압기, 수변전 계통에서 변압기 설치할 거잖아요. 고효율 변압기로 하려고 하는 기본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변압기 용량은 적정한 수용률을 갖는 적정한 수용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적정하게 해야지 되겠다. 그래야지만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어떤 손실? 변압기에 부하 손실과 무부하 손실이 있는데 무부하 손실을 절감을 하는 거죠. 용량을 적정하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뱅크를 별도로 운전 대수 제어가 되도록 뱅크를 구성을 하고 연결을 해주겠다. 병렬 운전을 하든 타이 시비를 두든 그렇게 해주면은 또 변압기 하나를 오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하율이 낮을 때 그럼 또 변압기에 대한 무부하 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 직접 강압 방식을 채택한다. 2단 강압은 변압기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직강압하니까 무부하 손실을 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설비를 내가 채택을 해야지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최대 전력 제어 시스템을 계획을 세우면 그만큼 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고 여기 콘덴서를 달 텐데 콘덴서에는 역률 자동 조정 장치를 설치를 합시다. 기본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 다 에너지 절감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간선하고 동력에서는
콘덴서 전동기의 콘덴서를 반드시 설치를 하자 계획을 세우고, 전압 강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자. 승강기에는 이거 반드시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VVVF 제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를 하자. 그리고 효율이 높은 걸로 설치를 하자.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조명 설비 에너지 절약해. 여기 우리 조명 설비 다 100% LED로 합시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야지만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또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LED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돈이 얼마야? 해보니까 돈이 너무 오바돼. 그러면은 뭐 지하층에만 먼저 LED로 하고, 자주 안 켜는 곳에는 그냥 예전처럼 형광등으로 하고, 자주 켜는 곳에는 LED를 합시다. 그리고 또 디밍 제어를 할 수 있는 곳에는 LED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또 그죠? 여기 제어에서 나와야겠지만 디밍 제어를 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LED가 돼야 되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인체 감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권장사항, 에너지 절감 권장사항과 그 다음에 의무사항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량이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꼭 공부할 거니까. 문제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에너지 절감 계획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도 제출하잖아요. 설계할 때. 에너지 절약 계획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체킹을 합니까? 다 이거예요. 이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 딱 만들어 놓고 그거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대기전력 저장장치 하자. 뭐 제어설비 구축해가지고 확실하게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얼만큼 내가 구축을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기본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의무 공급 비율 이상으로는 설치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 공급 비율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 되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하고, 그거에 맞춰서 실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신재생 에너지의 단독 운전 시 문제점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단독 운전 된다는 게, 분산운전은 단독 운전이죠. 신재생 에너지가 여기 있어요. 태양광 발전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첫 번째 케이스는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한전계통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한전계통 연결. 이렇게 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또 하나는 한전계통에서 나 수용가인데, 수용가인데 여기에 어떤 뭐 사용하고 있는 설비들이 많은데, 여기 어떤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 설치해가지고 이 계통 연계해놨어요. 이 계통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 수용가에서 쓰고 있어요. 전등, 전열 이런 데서. 하나도 이게 올라가는 게 없어요. 계통으로. 이러한 태양광 발전소도 있을 거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을 거고, 아예 그냥 발전을 해가지고 계통으로 연계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계통 연계하는데, 계통 연계 기준은 우리가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계통 연계 기준에 대해서는, 그죠? 지금은 그 기준 중에 단독 운전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찍은 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산운전은 계통 연계 시 고려할 사항 해가지고 다 쓰라는 거를 제가 찍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제 트릭인데, 요거를 찍어놓으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요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이제 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분산계통 연계도 공부를 해둬야지 된다. 암기할 사항이 좀 있는데 너무 매번 나오니까 우리가 해둬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단독 운전이란 뭐냐? 한전에서도 발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변전소도 있고. 근데 한전 선로에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한전 차단기가 어떻게 돼요? 차단하죠. 한전 차단기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된 에너지가 계통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이거를 단독 운전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독 운전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사고가 나가지고 한전 차단기는 차단을 했는데 너는 계속 보내준다. 그러면 이 사고 난 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데미지를 받겠죠. 계속 사고 쪽으로 전류가 계속 흘러 들어가고, 이 사고가
계속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한전이 일부러 정전했어요. 사고 정전도 있고 사고 정전. 그 다음에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 정전을 시켰어요. 작업 정전. 작업 정전을 시켰는데 내가 계속 가압을 하고 있다? 작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작업자 감전사고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독운전, 이럴 때도 단독운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단독운전 하면 안 되는 게 어떠한 사고 정전이 된 상태에서 내가 단독운전을 제거를 해야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런 파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한전은 지금 이제 내가 만들어낸 파형하고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교통이 잠깐 끊겨 있는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한전이 투입을 빵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내 전압과 한전 전압이 위상이처럼 다른 상태에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위상이 다른 상태에서 투입되면 단락사고예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전의 선로의 가압이 전압이 떨어지면, 가압이 중지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뜨려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역가압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독운전 방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이 단독운전이 생겼을 때 문제점과 방지 대책을 써줘라. 문제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이 생길 거고, 방지 대책은 한전선로가 전압이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되는데 두 가지 수용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개통으로 올려주는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끊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신재생에너지 설치해가지고 내가 한전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런 곳인데 여기를 이게 그냥 막 끊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때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 끊어도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부에서 쓰는 경우에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내부에서 쓰는 부하가 없어가지고 일로 올라가는 경우에만 요거를 차단하면 되는 거죠. 그런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독운전 시 문제점. 단독운전이랑 개통의 전원이 정지된 상태에서, 한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단독운전이라고 한다. 정의 내려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정의는 우리가 한마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면접장에 가서도 답변이 잘 되고요. 시험을 볼 때도 한마디 탁 정의를 내려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선로 정전 시에 계속되면 차단기 재폐로 시, 이 재폐로 할 때 위상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전력계통이 충전되면 작업자가 감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단독운전을 방지를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방지 대책으로는 역조류가 없는 조건, 평상시 역조류가 없는 조건이에요. 평상시에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것이 한전계통으로 안 가요. 내가 다 쓰지. 이런 수용가는 어떻게 돼요? 역전력 개전기만 설치를 해놓으면 역으로 전력이 흘러가네? 나는 평상시에 흘러갈 일이 없는 상황인데 역으로 흘러가네? 그럴 때 그냥 차단시키면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 차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역조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한전으로 개통으로 연계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단독운전 검출 기능을 써가지고 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전개통의 전압이 가압이 되지 않는 거를 서로 연락을 한다든지, 연락계정기를 둬가지고, 아니면은 여기 전압을 검출을 해가지고 어떤 전압 이하로 내려가면 차단한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정기를 달아야 되겠죠. 그런 계정기를 다는데 내가 계속 가압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여기 전압이 항상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계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여기 어떤 주파수의 문제, 여기 단락사고가 생기거나 그러면 주파수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걸 가지고 내가 단독운전 방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여기 전압이 순간적으로 훅 떨어져요.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전압을 감지를 해가지고 내가 역가압을 중지를 한다든지, 그런 계정기들을 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통연계 기준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순간적으로 전압이 88%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2초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2초 정도 이내에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분산전원 개통 연계의 개통 분리 시간으로 나와요. 그리고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더 빠르게 0.16초 만에 차단해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계정기를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재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재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개통의 전원이 5분 동안 문제없는 상태로 유지될 경우, 이제 한전에서 재폐로 할 때도 있잖아요. 살짝 지력이 생겨가지고 재폐로 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럴 때
에도 그 재폐로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데 다시 복전이 됐더라도 바로 붙이지 말고 5분 동안 문제가 없을 때 다시 정상 상태로 투입을 할 수 있다. 투입을 할 때는 당연히 위상 맞춰가지고 주파수, 전압, 위상, 주파수 맞춰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겠죠. 누가? 내가. 신재생 에너지의 기기 장치에서는 뭐가? 인버터가, 그죠? 인버터가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는 조건, 그다음에 차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마지막 터널 조명에서 플리커 나왔어요. 자, 터널 조명은 이렇게 많진 않죠. 이게 같은 문제로 이만큼 나왔다라고 하면 중요한 문제인데 서로 다른 문제로 터널 조명이지만 이만큼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플리커에 대해서 이번에 나왔는데 플리커가 제가 학교 갈 때 103회 이때 한번 나오고 처음 나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플리커라는 게. 제가 하나 찍기는 했는데 이게 그냥 터널에 대해서 나오면은 노면 희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노면 희도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이제 하나 찍어 놓은 건데요. 플리커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플리커는 어떤 거냐? 터널 조명의 플리커 그러면 우선 플리커 현상이 뭐냐? 플리커 현상은 일단 조명의 깜빡임, 그죠? 그런데 시각적으로 불쾌하게 느끼는 거. 이게 플리커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압이 떨어지면 광속이 낮아져서 플리커가 생기는 건데 터널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어도 조명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나가니까 여기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를 따다닥 지나가니까 내 눈에는 플리커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깜빡임이 생기는 거고 불쾌감이 생긴다. 그게 터널 조명에서의 플리커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럼 플리커 주파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간단해요. 60km/h로 달리고 있다 또는 80km/h로 달리고 있다 또는 100km/h로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초당 몇 메타 가는 것이 곱하기 1000km니까 60 곱하기 1000 초당이니까 나누기 3600 하면은 이 초당 몇 메타 퍼 세크를 가는지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몇 메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초당 16메타를 가는데 4메타 간격으로 등기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플리커에 대한 주파수가 몇 헤르츠냐? 초당 4.2헤르츠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한다라는 거죠. 조명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플리커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불쾌감, 이게 터널 조명에서의 플리커다. 몇 헤르츠를 피해야 된다고요? 4에서 11헤르츠를 피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제 생일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요거 이하가 되고 요거 이상이 되면은 플리커에 대한 이 불쾌감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전압에 대한 플리커에서 델타 V10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불쾌감으로 많이 느끼는 플리커 몇 헤르츠예요? 10헤르츠 10헤르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아지면 점점 이렇게 불쾌감이 줄어듭니다. 그죠? 이게 10헤르츠보다 높아져도 불쾌감이 줄어드는데 조금 더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맞죠? 이런 그림 그리셔가지고 이 11헤르츠보다 조금 더 높은 헤르츠 그 다음에 4헤르츠보다 더 낮은 헤르츠로 가면은 이건 뭐 4에서 11이라고 하고 요 사이를 피하고 이거보다 낮은 부분 그 다음에 더 높은 부분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다다다다닥 설치되어 있는 부분 헤르츠가 높은 부분은 등기구가 다다다다닥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플리커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듬성 있어도 플리커에 대한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우리 터널 조명 가면은 입구부 가면은 입구부 엄청 밝아야 되기 때문에 등기구가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런데 플리커 영향 별로 없어요. 어디 부분에 플리커가 발생을 할 수 있느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조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 거기 가면 이렇게 툭툭툭툭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조명이냐? 기본부 조명이에요. 기본부 조명만 있는 곳에서 이 플리커가 뭐 한 20초 이상 발생을 하면은 불쾌감으로 느껴진다라는 거고 20초다라는 것, 기본부 구간에서 20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긴 터널입니다. 짧은 터널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20초 이상 기본 구간에서 지속되면은 그리고 이 헤르츠가 4에서 11헤르츠 안에 있으면 불쾌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책은 여기 뭐 눈부심이 적은 조명을 사용한다. 이 대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고강도 HID 램프 사용을 좀 제한을 하고 이거 대신에
형광 램프를 쓰면은 이거 플리커에 대한 대책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D를 적용하더라도 눈부심이 좀 적은 그런 나한테로 강도가 좀 적게 오는 그런 램프를 쓰든지, 아니면 뭐 터널 조명에서는 쓰진 않지만 사실 확산판이 있는 LED 조명을 혹시 쓴다면 플리커는 차단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 제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 103회 시험 볼 때 제가 그렸어요. 여기 터널 조명이다. 간격은 그때 제가 한 4m로 한 것 같아요. 4m로 하고 여기 그냥 생각나는 게 80km/h로 그냥 계산기로 즉석에서 두들겼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즉석에서 그냥 80km로 가니까 80 곱하기 1000 나누기 3600 해가지고 초당 거리, 그 다음에 나누기 4m 간격 해가지고 헤르츠를 바로 계산한 다음에 이 간격이 4에서 11헤르츠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놓고 대책은 이렇게 고강도 HID 램프를 좀 제한을 하고 형광 램프를 쓰든지 저휘도 램프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간격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법도 이 헤르츠를 불쾌한 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되는데요. 터널 조명 설계하면서 이 간격을 플리크 때문에 막 더 늘리고 플리크 때문에 더 좁히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원이 정해지면 거기에 조명을 해줘야 되는 그 크기만큼 얘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 자체를 저희도 강원으로 좀 줄이고, 저희도 강원으로 줄이면 좀 더 다닥다닥 붙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이때 터널 조명의 플리커를 제가 잘 썼으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하면서 이 전압에 대한 플리커로 설명을 하시면 빵점입니다. 빵점. 개념하고 다른 플리커를 썼으니까.